자, 계속해서 이제 과세 처분, 그다음에 이제 불복 등에 관한 주제들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거, 앞에 소리 취득세,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거, 신고 납부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외에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도 신고 납부. 그러면 이제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과세 관청에다가 내 이름의 물건을 취득했다, 등기를 하고자 한다. 양도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내가 세금 내겠다라고 하는 신고 납부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보통징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대표값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보내주게 되는 방식,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보통징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은요, 기본 축 자체가 이렇게 신고 납부와 보통징수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취득세라든가 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니까 납세지가 부동산의 소재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될 테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어디에서? 바로 지자체에서 보통징수 방식으로 납세 고지서 보내주고요. 종부세는 또 나중에 이제 경우 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통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 얘기부터 보도록 합니다. 신고 납부 관련한 쟁점들을 볼까요? 자, 신고 납부라고 하는 거 별거 없고요.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세목의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 세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 방식, 이런 걸 우리가 신고 납부라 부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 어차피 취득세를 공부할 때, 등록면허세를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신고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가산금이란 용어와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산금은 연체료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산금은 연체금, 연체료에 관한 부분이, 요금 봐봐. 이게 이제 헷갈리거든. 가산금하고 가산세가 헷갈려. 가산금은 가산요금, 가산요금, 이게 연체요금, 연체료와 같은 개념이 가산금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고납부라는 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 세액 등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좋을 텐데,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제적기간 얘기하면서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7년 경과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납세 의무 없다, 납세 의무 소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주제가 가산세라고 해서, 개념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보면 이 법도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세액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에서 세액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가리켜서 가산세라고 정해요.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은 연체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취득세라고 하는 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하고 나서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도 납부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마찬가지고요. 구조가 똑같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을 때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개념이 가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가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사안들 볼까요? 자, 종류를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도 열심히 또 외우시죠. 뒤집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신고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사기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럼 100분의 40에 무신고 가산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10이고요. 사기 등 들어가면 100분의 40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더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낼 수는 없어. 자,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대부분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기본이 100분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기 등이 매개가 되면 100분의 40이다 이렇게 갈 텐데 이 파트에서는 유일하게 출제 쟁점을 삼고 있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2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무신고 가산세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 틀렸어. 뭔지 모르지만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종류가 대단히 많고 그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겁나 복잡스러워. 그러나 자,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원칙만 기억합니다. 사기는 무조건 100분의 40으로 가야 되니까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10, 100분의 10 무신고 가산세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걸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내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20%인 20만 원 더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빈을 뜯어내게 됩니다. 이게 취득세에 관한 무신고 가산세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나왔으면은 지금 종류 중에서 무신고 가산세만 끊임없이 구성을 해. 그래서 저는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20에서 틀린 거야. 뭔지 모르지만 100분의 20은 오직 뭐밖에 없다? 무신고 가산세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외우게 되면 문제 풀어가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한 10년 좀 넘었는데 이때 이제 가산세에서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감면액입니다. 그래서 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경우야. 예를 들어서 이건 세법의 예시 항목이 될 텐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원래대로 계산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 되게 된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한 사정에서 원래 100만 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 특별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감면 규정. 특수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10% 감면 규정을 뒀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 사안에서 지금 10% 감면 받으면 알아서 신고 잘 납부하면 90만 원만 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감면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신고를 안 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치면은 120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감면 대상, 감면 사유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0에 10% 빼서 12만 원을 빼주게 되는 거냐?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10% 감면 대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10% 감면해서 90만 원. 그러나 20만 원 더해서 얼마? 11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 원칙이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럼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한 불법 등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신고 납부라는 주제 두 가지만 이슈가 돼요. 우리 세법 양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힘들어요. 내용만 가지고 정확히 분석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든 과목이 세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 관련한 일들 때문에 세무사로 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몰라요. 뭔 소리인지 자기들도.
거의 기계적인 이런 것들을 알지 법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법 같은 경우 한번 얘기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라고 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증여 없었어요. 자, 사실은 매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민법에서 통정의 표시 문제로 가잖아요. 통정의 표시. 거기서 이제 나오게 은닉행위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매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고 해서 은닉되었다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은닉행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양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 매매 가액은 예를 들어서 1억이야. 근데 그 당시 증여할 때는 기준시가라고 해서 만약에 5천만 원에 취득을 한 걸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을이 병한테 이 문제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매매가액을 자기가 취득가액 1억으로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등기부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증여라고 되어 있다고. 이런 걸 갖고 세무사한테 물어봐요. 뭔 소리인지 몰라. 민법에서 은닉행위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이걸 소화할 수 있어요. 뭔 얘기다 이거 옆으로 셌죠? 세무사도 그렇게 무식하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세금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개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공부가 좀 제대로 돼 있다고 치면 어마무시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기초가 탄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조금 이제 옆으로 샜고요.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서 신고납부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이제 과세청 관련해서 보통 징수라고 하는 거. 자,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수세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거. 재산세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종부세와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뭐 재산세든 종부세든 종합소득세든 기본적으로 보통 징수. 아까 취득세, 등록명세, 재산세는 신고납부. 자, 보통 징수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징수라고 하는 게 31회 때 문제 구성이 됐었죠. 앞에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납세자,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포함되는 게 특별징수 의무자. 이 국세 파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케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특별징수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세관청에서 납세 의무자한테 납세 고지서를 통지를 해서 세금 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징수의 문제가 될 테고, 아까 법인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주민세 일부를 떼내서 지자체에 낸다 라고 하면 그게 종업원 주민세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뭐죠? 법인에서 직원한테 주민세 부분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 이걸 이름하여 특별징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특별징수하는 그 회사를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두 가지 개념으로 뜯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련한 용어들로 별 의미 없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세무공무원, 지자체장 또는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뭐 특별한 의미 없죠. 근데 시험 지문에 이게 나왔었다고.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 거지. 징수금. 자,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방세가 있었죠. 여기서 다 지방세 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징수금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걸 묶어서 징수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한 내에 내지 않게 되면 이때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라는 연체 요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내지 않는다.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압류해서 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압류를 해서 공매에 붙여버립니다. 법원에서 파는 것을 경매,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거기에서 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공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매를 진행을 하면 돈 들어가겠죠. 이걸 이름하여 체납처분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 종국적으로 공매까지 넘어가고 여기서 공매를 붙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체납처분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재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렇게 세 가지를 삥을 뜯게 돼요. 이걸 다 묶어서 부를 때 징수금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정도가 과세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틀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얘기 해보겠습니다.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해서 먼저 행정심판이라는 타이틀을 가집니다. 우리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과세관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일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라는 말은 쓰진 않아요.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원이라고 해서 취득세, 도세라고 하는 거, 투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특별시세,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단위에서 다 시군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 군, 구청장, 도단위는 시장 군수가 될 테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이 될 겁니다.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구청장이 부과 처분했죠.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고 버릴 거예요. 시군 구청장 나 재산 없어. 니들이 잘못 알고 부과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부과권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시군 구청장이 부과 처분을 합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의신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시도지사 위에 있는 애들이죠. 만약 구청장이 재산세 부과했는데 그게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대드는 거, 또는 도 밑에는 시장 군수가 재산세 부과 처분을 했는데 도지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심사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조세심판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조세심판원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대해서 얘들이 재산세 잘못 부과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심판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걸 총칭하게 부를 때 행정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정심판에 대응하는 개념을 행정소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본 맥락만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부과 처분이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의신청하고 나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심사 청구 또는 조세 심판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쳐서 행정소송을 가는 걸 가능하고요. 이 과정 없이도 어떻다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순서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이런 순서가 될 텐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행정법에 관한 얘기, 행정법 총론에 관한 영역인데 이런 게 이슈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숫자 이런 것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심사청구 또는 조세 심판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을 심판청구라고 얘기합니다. 핵심 요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이 할 수 있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처분권자의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의신청을 꼭 해야지 행정심판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그 얘기는 뭐냐면 전치는 앞에 둔다 이런 얘기거든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든가 이의신청을 거쳐야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제일 핵심 이슈는 뭐가 되겠어요? 행정소송. 30회 때 답이 됐었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세법이 만만치 않다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총론, 모든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의 총론이 행정법인데 이런 개념을 잡으면 겁나 유치한 것이고 그럼 법좀 몇 개 외우고 뭐 90일 뭐 이런 거 처음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을 못 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이런 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0회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입니다. 이런 것은 법에 안 나와 있어. 왜? 법을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 부분에 안 나오지 너무나 상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단순히 법조만 가지고 외워서 쇼로 보려고 하면 손도 못 댈 그럴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불법 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바로 집행부정지라는 개념입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을 볼까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해서 세금 내라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는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행정소송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과세 처분하죠. 세금 안 내죠? 그러면 압류 들어가죠. 압류죠. 그리고 공매 처분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 과세 처분했는데 행정청에서 이 납세 의무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고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연체료에 해당하는 가산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압류 처분비도 같이 체납 처분비도 같이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처분에서 불복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 세금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산금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고 원칙은 시험용으로는 기본 틀로는 중요한데 시험용으로는 특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자, 그래서 특례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숫자가 포인트가 될 테고요.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일이라는 숫자를 갖고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과세 처분을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압류 처분을 합니다.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세처분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이 사람 뭘 했다? 압류를 했다. 자, 그런데 압류가 이루어진 시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의 이의신청 등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얘기합니다. 이의신청 등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압류 처분이 된 상태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기각 결정이 있다 하십시다. 기각이라는 얘기는 세금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용 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용이라는 것은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 사람이 모르니까 부가처분 취소유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잘 보면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얘기는 30일 지나면은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결정 처분은 기각이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과세처분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의신청 등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별개 문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압류처분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류처분이 있고 나서요 바로 결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기각이라고. 이의신청이든 기각이라는 것은 세금 쳐 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과세관청은 너 잘 걸렸어. 바로 그 다음 날로 공매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거봐, 우리가 맞잖아. 네가 틀렸잖아. 세금 내려니까 그냥 바로 공매 붙여버릴까 보다. 아니야. 팔아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0일까지 다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자, 키워드 보류할 수 있다. 얼마? 30일까지라고 하는 거. 이게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 뭐 설명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길게 설명드렸는데 집행 부정지라고 하는 거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다만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남아있네요. 체납처분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고요. 중요한 거. 조세처분의 우선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한 15년 역사에 한 세 문제, 네 문제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이런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래 가보십시다. 이 X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1번 을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2번 병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경매 매각 대금이 1억이다. 자, 1번 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 7천만 원, 2번 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이라고 채권액 5천만 원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매라고 하는 개념은 선순위 권리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억이 있으면은 먼저 1순위 저당권자 을이 7천만 원 배당 받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그 중에서 5천 원을 다 변제받을 수 없죠. 3천까지만 병이란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사법성의 기본 법 체계예요.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순위 권리자가 우선 전부를 변제를 받습니다. 비율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저당권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하시면 전세권도 경우에 따라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전세권 등이 있다 할지라도 세금부터 먼저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조세채권에 관한 우선 변제, 조세채권의 우선 변제라고 설명드립니다. 종류 볼까요?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산금, 경물거자까지 연체료까지 묶어간 거죠. 경공매 대가에서 선순위 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자산 X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값이죠. 자,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 납세무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는요, 우리가 보유세라고 했던 거 있었죠? 이런 것은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요 우리 재산세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 건물에 대해서 세금 뜯어내는 거, 지역자원시설세, 좀 더 구체적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거. 한편 재산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있었죠. 종부세 부과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죠. 이런 세금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다 우선적으로 징수한다. 보유 단계 내는 세금을 얘기한 겁니다. 의미상 약간 다르긴 하지. 다시 재산세, 종부세 두 가지 틀 잡아야 돼. 재산세랑 연계되는 게 소방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이런 세금은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간에 그 매각되면서 선순위 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1억짜리, 나중에 경매나 공매 결과가 1억짜리입니다. 근데 여긴 1번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7천만 원, 2번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해서 받을 세금,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종부세가 1,000만 원 이렇게 됐다 하십시다. 물론 이 자리에 지역자원시설,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세금, 지금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재산세나 종부세라고 하는 게 그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얘가 3천만 원이 먼저 징수가 되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지문 구성할 때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조세처분의 우선 변제, 체납처분에 있어서 세금 받아내는 과정에서 중요 쟁점으로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 문제에서 좀 어려운 판례라고 할까요? 이게 출제가 됐었죠. 두 가지 다 출제 쟁점이 되는데, 먼저 담, 압, 교 이렇게 가십시다. 담압교. 자, 그리고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까요? 지금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공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세채권 여러 개가 붙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담압교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담보가 있는 조세권.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A 지자체가 작년에 세금 받을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세금을 안 내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압류한 다음에 공매 붙여서 세금을 뜯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H 자체를 위해서 갑이 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러니 여기다가 H 자체 명의로 저당권 설정해라. 선순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H 자체 입장에서는 뭐 돈 받는 게 세금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공매를 지금 당장 붙일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알았어. H 자체 이름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을 가리켜서 조세채권을 가리켜서 담보가 있는 조세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X 부동산에서 H 자체가 먼저 침을 발라놓은 거야. 이게 담보가 있는 조세 채권이에요. 한편 B 지자체에서 갑한테 돈을 세금 받아낼 게 있는데 갑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압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압류 비지자체 이름으로 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압류한 조세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C 지자체가 누구한테 갑에게 세금 받을 게 있었어. 압류 들어갔네. 나도 어떻게 교부 청구. 나도 세금 받을 거 있으니까 경매대가에서 나한테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교부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순서에 관한 부분이죠. 제일 먼저 담보물로 잡았던 A 자체의 조세채권을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직접 이걸 공매 또는 공매에 붙이기 위해서 압류한 조세채권. 이게 두 번째 단계. 또 배당 순위도 두 번째 순위야. 세 번째, 나도 세금 받을 게 있는데 공매 진행되네. 우리한테도 세금 얼마를 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을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압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조세채권 간의 배당액이 결정됩니다. 이 얘긴즉슨 얘가 만약에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압류주세권,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어떻다? 교부청구한 조세권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된다. 한편 지금 이제 공매를 붙이고 압류를 하고 이랬던 지자체 입장에서 받을 돈 액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비용이 강제처분비. 이걸 우리가 체납처분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받을 돈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점, 이런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B 지자체가 지금 압류한 조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압류 비용이 10만 원 들었다. 받을 세금이 100만 원이다. 가산금이 2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 받을 금액이 토탈 얼마? 130인가요? 근데 떨어지는 금액이 120밖에 없어. 또는 110밖에 없어.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게 체납처분비. 두 번째가 그 세금. 세 번째가 가산금. 이런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담압교. 겁나 어렵죠. 그리고 조세채권 우선 변제에서 그 해당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조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보유단계 되는 세금이랑 약간 유사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정도까지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등 관련한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체납처분의 과정 등에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조세총론 보시고요. 나머지 시간에 구체적인 세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